제28회 673페이지죠. 자, TAT 2급 제28회 기출문제 이론 평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일정 시점이라는 거 요거 참고해야 되겠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의 의무인 부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것은 2번이죠. 재무상태표. 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상품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모든 상품의 매입은 외상입니다 라고 했네요.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은 상품 관련이면 이게 지금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의 매출원. 자, T 계정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이 시험지에 빈 곳에다가 T자를 하나 그려서 계정 양식을 하나 딱 그려서, 우리가 FAT 1급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상품 계정이에요.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은 차변에 와야 되죠. 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차변에 10만원 써놓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대변에 가는 항목이죠. 13만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초 매입 채무, 네, 매입에 관한 자료예요. 기말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 하하, 단기 매입을 안 알려주고 말이죠. 이상한 자료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제를 읽다 보니까 모두 매입이 전부 외상 매입이래. 그러니까 기초 외상 매입금이 이거고, 기말 외상 매입금은 이거다. 예, 그러면 뭐 단기 매입액을 구하면 되잖아요. 단기 매입액을.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이 회사의 외상 매입금이 이 회사의 적이라 이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그러면 한번 또 빈자리에다 잠깐 외상 매입금을 하나 그려 볼까요? 외상 매입금을. 이게 외상 매입금이다. 빈자리에다가 외상 매입금 부채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기초가 대변에 가죠. 부채니까. 자, 기초가 6만원이고, 기말 매입 채무는 차변에 오겠죠. 차기로 이월되는 거 45,000원이고,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액, 우리가 발생을 한 거죠. 예, 이거 매입 채무, 빚을 갚으면 차변에 오죠. 예, 현금 지급액, 요게 55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완성이 됐어요. 차변의 합계는 두 개를 몽땅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몽땅 더했더니 59만 5천 원이다. 대변을 59만 5천 원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단기에 외상 매입금이 발생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상품을 외상 매입으로 하면은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이고, 이게 이제 상품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59만 5천 원에서 빼기 여기 6만 원. 요만큼이 상품 매입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에 외상 매입금이 6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 53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금으로 55만 원 갚으니까 59만 5천 원에서 55만 원 빼니까 4만 5천 원이 기말 외상 매입금이 됐다. 그러면 단기에 매입한 게 얼마냐 이거죠. 단기에 매입. 그래서 53만 5천 원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다. 53만 5천 원. 그러면은 차변 합계는 63만 5천 원이요. 대변 합계를 63만 5천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매출 원가는 63만 5천 원 빼기 13만 원 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50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T 계정을 그려서 자리를 배치하면 지금 이 부분이 참 단기 매입 금액을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복잡하면 이렇게 예상 매입금하고 T 계정을 하나 그려가지고 자리에다 배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차분히 하면 50만 5천 원이 매출 원가였다. 답은 2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인가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사채의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발행을 해야 되고 시장 이자율이 액면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정리한 적 있죠. 1번 사채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 발생한다. 왜? 1번이 맞았네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할인을 해야 발행이 채권자들이 사주겠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 할인 발행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2, 3, 4번은 뭔가 틀렸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 거꾸로 말했으니까 틀렸고. 네.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을 경우 이럴 때는 액면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요? 영향이 있는 것이죠. 1번 맞았습니다. 다음에 4번 보면은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8년 말과 2019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2018년에는 220이요. 그 다음에 180이 되었다. 2019년에는.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토지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어요.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2018년 말에 분계를 먼저 해봐야 돼요. 2018년에 200만 원에 취득했는데 2018년 결산 때 220이 되었을 때 어떠한 분계가 되느냐. 한번 메모장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날 토지를 재평가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분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된다. 차변에 가격이 오른 것만큼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 자산은 토지가 돼요. 얼마가 올랐냐면 20만 원 올랐습니다. 이 20만 원은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대변에 가격이 오른 것을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요.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되겠죠? 이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죠. 자본의 증가다 이거. 자본이 대변에 가면 증가합니다. 자, 이 문제는 2018년도 손익을 물어본 거 아닙니다만은 2018년도에는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달라졌어요. 2019년도에 토지 가격이 180만 원이 됩니다. 180만 원. 지금 장부상 2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대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변을 생각해 보면 대변의 토지가 220에서 180으로 줄이려면 40만 원의 자산 감소가 일어나겠죠. 예. 차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 이 차변이 중요한데 우리가 재평가 모델에서는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는 요 20만 원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했을 때는 이 20만 원의 재평가 잉여금이 일단 상계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차변에 와가지고 상계 처리된다. 그러면은 차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고 대변의 토지는 여전히 자산 감소이고요. 그럼 40만 원 중에 나머지 20만 원은 뭐냐? 이것이 재평가 손실이라는 개정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 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자본으로 처리하고 그 자본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초 취득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부분은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모두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에요. 그런데 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인데 그거는 자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유보된 거 있으면 거기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이 되고 전혀 없었다 그러면 몽땅 40만 원이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이 재평가 손실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비용 발생이 되므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재평가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019년도에는 손익에 들어가는 것은 재평가 손실 20만 원이다. 아시겠죠? 네, 4번 문제. 그래서 재평가 손실 2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TAT 2급의 재무회계 이론 중에 추가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이 회계 변경에 관한 거죠. 회계 변경에서는 정책의 변경과 어떤 변경이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소급 적용 전기 거부터 고쳐라. 추정의 변경은 전기 거는 고치지 말고 단기에 영업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그냥 처리해라 하는 것이 추정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단기 거만 전진적으로 고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안 본다. 우리가 세무회계하고 재무회계는 기업회계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세무회계예요.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회계를 하기 때문에 세법 때문에 단순히 세법 때문에 어떤 변경을 했다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럼 3번 볼까요?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추정으로 봐야 돼. 그것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그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제로 딱 나와 있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그게 뭐예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 또 한 가지가 유가증권 취득 원가의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예제로 나왔던 게 뭐예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이런 것,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추정의 변경.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19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2019년도 거. 자, 2019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 2천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제로. 정액법이다. 2019년 7월 1일 날 기계장치에 대하여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을 했고 월할 상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에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있었던 7월 1일 이후에는 취득원가에서가 요 540을 더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 이전에 감가상각한 것이 있으니까 그 누계액을 뺀 나머지에다가 이걸 더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복잡합니다. 자, 한번 이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까지의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6개월치가 감가상각입니다. 자본적 지출 있기 전까지. 그러면은 뭐 메모장에다 한번 깔끔하게 해볼까요? 자, 6개월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감가상각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2천만 원이 취득 원가니까 이것을 5로 나누게 되면은 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6개월치니까 다시 한번 2로 나누어야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5로 나누면 5, 4, 20, 400만 원인데 2로 나누니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좀 달라집니다. 지금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봐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에 장부 금액은 지금 2천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에 장부 금액에다가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므로 여기에 자산 증가가 540만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7월 1일부터는 장부 금액이 얼마로 변하느냐? 두 개를 더하면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40만 원의 내용 연수는 그럼 몇 년으로 봐야 되느냐? 5년이 아니라 5년 중에서 지금 0.5는 지금 지났어요. 0.5는 그래서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4.5로 나눈다. 4.5.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리고 6개월치니까 다시 2로 나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340만 원을 나누기 4.5 그리고 나누기 2 했더니 260만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6월달까지의 감가상각비 200만 원에다가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 260을 더하면 이게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460만 원짜리 있나요? 네, 있죠. 460만 원짜리 이렇게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이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까지의 장부 금액을 일단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자본적 지출한 것을 더해서 자산에 다시 장부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장부 금액을 몇 년의 내용 연수로 보느냐? 이미 그 전에 요 취득원가로 계산했던 내용 연수에서 경과된 기간을 빼준 것을 내용 연수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월할 계산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60만 원을 찾아주시면 3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T 1급에서의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도 이론에서 가끔 나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수준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막 있는 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는요.
다음 설명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이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손상차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유형자산에 어떤 손상이 있음으로써 급격한 가격의 하락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답이 됩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네, 1번이에요. 뭐 다른 거 뭐 감가상각비일 리가 없을 것이고 답은 1번이다.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후 재무제표이다. 가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수정 전에 잔액시산표에 지금 소개된 것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이렇게 계정과목 4개가 소개되어 있고 자료 2에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추정률은 2%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법으로 설정한다고 했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과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다 더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 여기 매출 채권이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대손 추정률은 매출 채권 잔액의 2%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네.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잔액입니다. 이 잔액을 더해 보세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2%는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보충법으로 한다는 것은 12,000원, 8,000원이 있으니까 12,000원만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만 원이 모두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이 8,000원과 12,000원이 더해져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번은 얼마예요? 2만 원이다 하는 얘기죠. 2만 원. 네. 그럼 매출채권은 어떻게 돼요? 매출채권에 변동이 있겠어요? 매출채권은 그대로 100만 원이 오는 거죠. 네. 대손 충당금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니까 자산만 보여지니까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가겠어요? 12,000원. 8,000원이 잔액이 있었으니까 2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는 12,000원이 가고 매출채권은 이거 그대로 오고 대손충당금만 2만 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네.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2만 원, 예,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는 것이죠. 예, 8번에 4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9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도는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더라. 생산지급 과세원칙. 네. 1번이 답이네요. 네. 뭐 2, 3,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죠.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생산지국이 아니잖아요. 소비지국. 예, 1번 틀렸어요. 소비지급 과세원칙이잖아요. 전단계 거래액 아닙니다. 전단계
세액이죠. 이것도 틀렸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틀렸죠. 간접세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중에서도 일반 소비세에 해당된다. 우리 배웠죠? 4번. 다음 10번. 다음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2019년 1기 애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의 10% 계산하면 되죠. 자, 국내 매출 10%, 이거의 10%. 하치장 반출? 하치장 반출이라는 것은 이건 매출로 보지 않아야 되죠. 직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국외로 수출했다. 예. 국외로 수출했으면 과세 표준은 맞지만 세액은 0%를 적용하니까 세액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견본품을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이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샘플이니까. 그러면 700만 원의 10%가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하는 것이죠.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불공이니까 답은 1번이다. 이거. 다음 12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외국인을 말해요. 우리가 외국인은 말이죠. 아니지.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예, 비거주자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 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다.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랬어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자, 1번 보시면 이자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연금 소득의 이거 지금 근로소득 아니죠. 사업소득에 관한 거예요. 이자소득에 관한 거니까 제가 이자소득하고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예, 필요경비가 없어요.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계산에서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연금소득에서는 연금소득공제가 필요경비예요. 수수료 이런 거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고 연금소득공제를 필요경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소득의 경우에 업무상 출장비용. 근로소득이라 그러면은 필요경비가 근로소득공제가 있죠. 그런데 업무상 출장비는 회사의 비용이잖아요. 회사의 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죠. 사업소득 금액에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사업소득 금액에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이거는 보험료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거. 예. 우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보험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네, 13번 조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일단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고요. 연금소득도 필요경비는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으로 필요경비 해주고, 근로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방법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실제 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안 해줘요. 근로소득도. 그리고 이 업무상 출장된 거는 이 개인의 병비가 아니죠. 이것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4번.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한공 씨가 2019년도 지출한 자녀 교육비 내역이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네, 대학생 자녀, 소득 없는 자녀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요거 공제받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김영미라는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보습 영어학원의 수강료, 학원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유치원생 정은이가 미술학원, 유치원이면 미취학 아동에 해당이 돼요. 미술학원 강습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더하면 1,280만 원이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맞죠?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근로자 본인이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다. 네. 콘택트 렌즈나 안경 1인당 50만 원 해당되지요? 2번.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 손실 세액공제 대상이다.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에서 재해 손실을 자산 총액의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재해 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다. 맞아요.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본인 것만 해주죠. 그 다음에 4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이다. 아닙니다. 네. 우리가 기장세액공제라는 것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에는 안 되고 복식부기.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게 되면은 해줘요. 간편장부만 해도 되는데 복식부기 장부를 했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네, 28회 우리 이론평가 문제에서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네.